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와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나라는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관련해서 최근에 좀 얼굴을 붉히고 티격태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친한 국가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나라는 되게 신기한 관계입니다. 제가 신기한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이 두 나라의 국경선은 세계에서 가장 길어요. 얼마나 기느냐? 총 8,891km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와 미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3개 주, 그다음에 캐나다의 뭐 준주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8개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미국 본토와 관련돼 있는 것은 이제 캐나다는 다 이제 주겠지만 이쪽으로 알래스카와 접한 이쪽으로 보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준주라는 표현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긴 국경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이제 그러한 국경 중에 하나가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광을 하다 보면은 캐나다로 넘어가는 것은 쉽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의 국경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국가마다 이런 국경선을 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분쟁, 다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는 과연 국경 분쟁이 없느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곳, 양 국가의 국경선과 관련되어 있는 분쟁 지역들이 한 4곳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합하면 한 5개 정도의 지역이 이제 국경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분쟁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막 충돌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싸움을 간간히 벌이는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 바다와 관련된 해상 경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자로 이렇게 그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꺾어서 이제 긋는 게 맞느냐 서로 입장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들이 4개 지역 정도 있고 그다음에 북극해에 하나 정도 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육상 경계에 대해서는 육지에 있어서의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은 사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친한 나라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이 두 나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없이 친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두 나라가 과거에 벌였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전쟁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입니다. 꽤 오래 했어요. 한 2년 가까이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싸움이 아니고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뒷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보통 나라가 새로 만들어진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획득할 때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나 중요한 이제 그러한 전쟁이었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잊어먹고 싶은 이제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이 언제 벌어졌냐 하면은 1812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이제 벌어진 전쟁인데 이 전쟁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과 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 독립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영국을 따르던 그 왕당파라고 해야 될까요? 충절파라고 해야 될까요? 자관 이 세력들은 이제 캐나다로 이제 많이 올라가서 별도의 이제 국가를 이제 건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10년, 12년 요 시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계속 나폴레옹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그러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하던 시기까지 이어진 이제 그러한 전쟁인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과 그러면 도대체 이 전쟁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면 1806년에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잘 배우셨겠습니다만 영국과 지리한 전쟁을 벌이던 나폴레옹이 영국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는 영국이 돈 버는 것을 막아야 된다. 돈줄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대륙 봉쇄령이라는 것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이제 영국과 교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교역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을 완전히 선박으로 다 둘러싸가지고 이것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바다 위에서 너 어디로 가?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너 안 돼. 라고 이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영국과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해군력이 모자라서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영국을 물리적으로 이제 봉쇄하는 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선들을 이제 납포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봉쇄를 이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영국 항구를 방문한 선박은 적대국 선박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영국 항구를 한 번이라도 방문하면 이제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쿠바 한 번 입국하면 이제 미국에 에스타로 입국 못해요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뭐 주둔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제가 비교적 좀 클리어한데 중립국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특히나 이제 저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폴레옹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프랑스랑도 교역하고 그다음에 영국이랑도 교역하는데 그럼 우리 배도 적성국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 대답은 yes. 위 이렇게 나온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중립국인데 왜 이런 식으로 침해하느냐라고 이제 불만을 이제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은 영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점이겠죠.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맞대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상응하는 조치죠. 프랑스에 갔던 배들은 무조건 적성국가니까 다 납포. 그다음에 거기 실려있던 물건들은 전부 영국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영국은 해군력이 더 세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선박들이 많이 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과의 원래 뭐 관계가 좋지는 당연히 않았겠습니다만 더 이제 짜증이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미국 상선에 올라온 이제 영국 그 해군들이 미국 상선에 있는 선원들을 쭉 해놓고 이제 말을 시켜보는 거죠. 너 서류 내봐. 너 진짜 미국 시민 맞아? 야, 너 영국 사투리인데. 너 스코틀랜드 사투리잖아. 너 원래 영국 해군에서 복무하다 도망간 놈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구마구 끌고 가는 거죠. 왜 끌고 갔냐? 노예로 삼는 건 아니었고요. 영국 해군이 당시에 사람을 나폴레옹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선원이 많이 필요한 거죠. 배는 돈이 있으면 짓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탈 선원을 찾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도 군함이 어떻게든 만들지만 거기에 필요한 선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시에 영국 해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술 줍니다. 뭐 고주망태 되도록 마실 수 있어요. 그것도 매일 드립니다 하는 술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배에 태웠습니다만 이것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국 선박들에 타고 있던 저 사람 영어 쓰는 저 분명히 옛날에 탈영했던 놈인 것 같은데 그냥 억축으로만 가지고 마구마구 데려가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 왜 미국 시민들을 그런 식으로 납치해 가라고 영국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807년에 이제 제퍼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국, 프랑스 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또 좀 엉뚱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프랑스와 이 영국 두 나라와 교육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미국의 세운 업체들이었는데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체들이었는데 아니 두 나라와 교육을 중단하면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이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19세기 초반에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미국 국경, 캐나다와 미국이 접하고 있는 지금의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와 관련돼 있는 그 주변 지역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미국으로 이민한 많은 사람들은 더 넓은 땅, 더 좋은 농경지 이런 것들을 원해서 갔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이제 다 땅이 차니까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가지고 뭐 서쪽으로도 가지만 이제 북쪽으로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 있던 인디언들, 부족들과 충돌을 이제 빚게 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테쿰세 추장이 이끄는 이제 쇼니 부족하고 충돌이 자꾸 빚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테쿰세 추장이 이끄는 쇼니 부족 같은 경우는 몬트리올, 지금 이제 퀘벡이죠, 캐나다 땅이죠. 이 몬트리올에 거점을 두고 있던 영국 모피상, 그러니까 모피를 주로 거래하던 영국 사람들하고 끈끈한 관계였어요. 사실 뭐 18세기, 19세기 이런 시절 모피는 걸어다니는 황금이다 할 정도로 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었고 러시아가 이 모피를 쫓아가지고 시베리아, 그 다음에 하와이, 캘리포니아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이제 이런 역사가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영국 상인들이 봤을 때 보면은 어유 또 인디언들을 괴롭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국 정부한테 얘네들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이 지역을 이제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던 영국 정부가 인디언들한테, 쇼니 부족한테 총과 탄약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그다음에 인디언들 간의 분쟁들이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가만히 있는 인디언들을 영국 정부가 부추겨 가지고 미국과의 무력 충돌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립전쟁을 통해 가지고 영국을 쫓아냈지만 지금 북쪽에 계속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위에가 정수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이 점점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영국군을 북미 대륙에서 완전히 추방을 해야만 이제 우리가 발 뻗고 마음 놓고 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과 영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1812년에 미국은 영국과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저 지금 캐나다 땅에 있는 영국군들을 다 쫓아내자. 그렇게 해야만 이제 미국이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영국을 쫓아내면 지금 뭐 캐나다라고 하는 별도의 뭔가 자기들끼리 뭐 해보겠다고 모여 있는 그 땅을 다 미국령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더 많은 땅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정착민들한테 더 많은 땅을 공급할 수 있고 더 많은 이민자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제 이러한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예전에서 독립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다음에 캐나다라고 하는 뭐 이 나라를 보고 있으면 얼마 되지 않는 영국군, 그다음에 뭐 캐나다 민병대, 그거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의 캐나다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의 북미 대륙 전체를 반씩 나눠 가지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당시의 미국은 점점 서부로 확산되고 있던, 넓어지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캐나다 역시도 점점 서쪽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러한 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캐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대5 주변 지역 정도, 동해안에서부터 이 지역을 둘러싼 국경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캐나다는 보통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왼쪽 서쪽에 있는 지역을 어퍼 캐나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쪽 동쪽에 있는 지역을 로어 캐나다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어퍼 캐나다 지금 5대5를 끼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총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영국군과 더불어서 미국이 만약에 침공을 하면 총을 들고 싸울 것 같아라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3만 명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 있다가 넘어간 사람들 정도나 영국군과 더불어서 총을 들고 싸우지, 나중에 땅 찾아가지고 슬금슬금 이쪽으로 간 사람들을 한 5만 명 정도는 별로 그럴 생각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한테 더 많은 자유, 왕이 아닌 공화국, 뭐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미국 사람들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미국은 이제 스스로 상상 회로를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퍼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퀘벡까지 진군하는 데 있어서 이 행군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우리 미 육군의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 건지에 관한 문제인 거지, 승리는 이제 문제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12년에 전쟁을 시작해서 올해 다 미국이 영국군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1년 후 1813년 정도면 다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은 어디서 먹고 점심은 어디서 먹고 저녁은 어디서 먹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내내 망상을 돌리던 것이 당시의 미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은 어디였냐? 주로 5대5 주변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동해안 지역, 지금의 그리고 캐나다 동해안 지역, 뭐 이쪽 지역에서 이제 양국이 충돌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공격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대호 이제 서쪽에 있는 이리오라든지 뭐 이 지역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디트로이트, 지금의 자동차 중심 도시죠. 이 디트로이트의 미 육군 병력들을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5대5를 건너가서 이제 어퍼 캐나다 지역을 점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디트로이트에서 모여가지고 미군이 5대5를 건너서 이 쇼니 인디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인디언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유만만하게 공격을 하던 미국이 오히려 인디언들한테 패배하고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캐나다 그리고 이제 영국군은 이 디트로이트를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영국군을 이끌고 있던 장군은 이제 브룩이라는 장군인데요. 꽤 잘 싸우던 명장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당시 휘하의 영국군 그리고 캐나다 민병대를 합해가지고 한 700명, 그다음에 쇼니 인디언 합해가지고 한 600명, 그러니까 한 1,3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이 디트로이트를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당시 디트로이트였던 미군은 이제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러한 지역이 요새 안에서 이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포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점도 있고 뭔가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미군을 이끌고 있던 윌리엄 힐 미군 장군이 이건 도저히 싸워봐야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 만에 항복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 왼쪽처럼 이제 나가서 이제 브룩 장군한테 항복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지역에 있던 미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몸만 빠져나오는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 시작하자마자 참패를 하게 되는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쟁이 여기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지금은 이제 관광지죠. 유명한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강 주변에서 이제 벌어진 지역입니다. 1812년 10월 달에 미 육군이 나이아가라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퀸스턴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 캐나다군이 이제 효과적으로 반격을 하게 되면서 미 육군은 한 1,000명 이상의 포로를 또 뺏기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볼썽사나운 이제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이 이거 전쟁 잘못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서 이제 졌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제 그만두기에는 체면이 이제 손상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후로 계속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뭐 신사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냥 깔끔한 룰에 의해서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잔인해지고 추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캐나다 전쟁 같은 경우도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점점 서로 이제 파괴하고 불지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군인들끼리 뭔가 문제가 아니고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주는 일. 그러면 그것을 본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눈이 뒤집혀가지고 상대방한테 더 보복의 그 강도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한 2년 정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점점 이제 번져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1813년에 이제 미국이 지금의 이제 토론토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불을 질러가지고 당시에 영국이 이제 운영하고 있던 정부 청사를 홀라당 태우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꼴 좋다라고 우리 잘했지라고 하면서 까불지 마라고 해서 좋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맛을 보여주지라고 그러면서 영국군이 이번에는 거꾸로 미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쳐들어왔느냐? 지금의 DC까지, 워싱턴 DC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14년 8월 달에 영국군이 워싱턴을 점령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당시에 이제 영국군은 이제 워싱턴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백악관, 지금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백악관에 지금 화면처럼 이제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던 이제 국회의사당 여기에 대고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점령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치고 빠지기 할 정도로는 충분한 이제 그러한 전력을 당시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제 메디슨 대통령이었는데 메디슨 대통령은 이제 며칠 만에 돌아오고 꺼멓게 그을린 백악관을 보고 이제 망연자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안 갈래. 나 저기 터가 안 좋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백악관 입주를 거부하고 다른 저택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 이제 임무를 계속하는 거죠. 결국 다음 대통령인 이제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1817년에 입주를 하면서 이제 백악관은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타버린 이제 건물을 이제 뭔가 복구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얗게 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하우스라는 명칭을 받게 돼서 지금까지도 미국 대통령 집무실은 이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제 영국군이 불을 지르지 않았으면 무슨 이름으로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영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순히 국경지대를 넘어서 가지고 이 해안 지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영국 해군은 상당히 센 상황이었고요. 더더욱이나 19세기에는 뭐 영국 해군은 미국이 상대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군을 동원해서 미국의 무역을 봉쇄를 하고 주요 거점들을 틀어 막으면서 미국의 항복을 이제 이끌어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14년 9월에는 이제 미국 동부에 이제 볼티모어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볼티모어 지역에는 이제 주요한 항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 이런 식의 요새, 지금 맥헨리라고 하는 요새가 지금도 이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새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18세기, 19세기의 당시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요새입니다. 보방식 요새라고 그래요. 프랑스의 공병 장교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새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보방인데 이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런 요새를 보고 있으면 특징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뭐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 별 모양으로 만드는 건 뭐냐면은 사각형으로 만들면 사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 성문 위에다가 옹치처럼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성들을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이 종종 보실 수 있는데 뭐 수원성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아예 점점 확대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별 모양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도 사각이 없고 그다음에 요새인데 왜 장벽이 높지 않아? 당시에는 대포가 이제 이미 보편화된 시절이죠. 그러니까 뭐 웬만큼 벽을 쌓아봐야 소용이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뭔가 이제 보루가 있긴 해야 되니까 이 보루를 이제 오히려 경사도를 이제 완만하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 포를 쏘면 이 뒤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직사포였기 때문에 이 곡사로 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벽들을 너머로 때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절묘한 각도로 이제 이 벽들을 쌓아놓는 이런 식의 이제 보방식 요새가 맥켄리 요새였는데 이 지역을 이제 영국 해군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도에서 배워왔던 콘클리브 이제 로켓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 맥켄리 요새를 이제 불바다로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불바다가 된 이 맥켄리 요새를 바다 위에서 지켜보던 미국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스콧 키라는 이름의 이제 미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왜 바다 위에서 이걸 보고 있었냐? 영국군이 이제 볼티모어 주변 지역을 침공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이제 끌려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였던 이 스콧 키가 영국군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데려갔습니까?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국군도 봐도 이 사람은 우리가 잘못 데려왔네 싶어가지고 데려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투가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뭐 또 어떤 일을 할 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가 끝날 때까지 여기 계세요라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국 배 위에서 미군 요새들이 이제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쏘아 올린 여러 가지 로켓, 그 다음에 박격포 이런 것들이 날아드는 밤에 이제 폭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는 프랜시스 스코키의 마음은 상당히 이제 어두웠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투가 끝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누더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미군이 버티고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본 이 스코키는 아주 마음이 벅차오르는 애국심, 국뽕이 막 차오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막 종이에다가 휘갈겨 씁니다. 맥켄리 요새 방어전이라는 시를 쓰는 거죠. 얼마나 처절하고 장엄하게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담은 시를 쫙 씁니다. 되게 길어요. 근데 자기가 시를 읽어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시 괜찮지 않냐? 라고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야 이거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종종 술자리에서 부르던 노래 천국의 아나크레온에게라고 하는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건주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술 마시면서 술 한잔 하라고 하면서 이제 부르던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합창하면서 이렇게 부르던 노래인데 여기에 곡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미국 국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거죠. 영국군이 미국 요새를 포격하는데 거기에서 잘 버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시를 썼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하필 또 그 곡이 또 영국 곡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그래도 괜찮다, 좋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게 되면서 결국 점점 이제 확산이 되다가 1931년 3월 달에 이제 미국 국가가 정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 국가는 개인적으로 부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는 원래 이제 딱 연주가 되면 다 미국 사람들은 다 벙어리가 되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뭐 너무 멀리까지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쟁은 미국 캐나다 전쟁은 1814년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나는 조약은 이제 헨트 또는 켄트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에요. 저 바다 건너 네덜란드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중립국에 가가지고 결국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814년 12월 24일 네덜란드 헨트에서 조약 체결이 되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악수하고 끝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영국에서는 당시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소득세라는 세금까지 당연히 걷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전시 상황에서 잠깐 걷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나폴레옹 전쟁과 더불어서 되게 오랫동안 걷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의 불만은 정말 머리 끝까지 차오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전쟁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영국 정치권이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어떤 교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으로부터 뭐 목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풀어라 라는 이야기가 높아지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쟁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영국이 이 전쟁하는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바다 위에서 미국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강제로 해군을 쓸 일은 없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도 이제 전쟁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만만치 않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나라는 협상을 뭐 여러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그냥 가장 깔끔한 방식, 즉 전쟁을 하기 이전 1812년 6월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하면서 영국군이 이제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미국 땅을 일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흑인 노예들을 이제 해방을 합니다. 이미 당시에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넌 자유야 라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나의 재산이 영국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들이 이제 해방된 노예들이 이제 캐나다로 도망간 경우도 이제 많겠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은 처음에는 그래, 그럼 우리가 반환해 줄게 라고 했는데 이게 쉽나요? 안 쉽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한참 지난 1826년에 미국한테 120만 달러로 돈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당신들 재산 뭐 난 재산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이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뭐 손실을 입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휴전 때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할게. 그래서 12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이게 요즘 가치로 보면 한 3,2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국은 이제 돈을 이제 배상을 이제 물어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면이 좀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경이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 국경을 넘어서 이제 영국이 다시 내려오진 않겠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면서 마음 놓고 서쪽으로 가면서 인디언 그리고 여러 가지 세력들을 공격을 하면서 점점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이제 계기가 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전쟁은 1814년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전쟁이 이제 이 유럽에서 사인이 됐다. 전쟁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이제 듣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죠. 당시에는 아직 해저 케이블이 안 깔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 전쟁은 해를 넘겨서 1815년 1월 달에 저 미국 남부의 뉴올리안즈에서 난데없이 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이 밑에 쪽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죠. 뉴올리안즈 지역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상륙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타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전투를 사실 상당히 불리하던 미국군을 지휘하던 앤드류 잭슨 장군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것을 막아내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에 미군 같은 경우는 한 70명 정도가 사망을 한 데 비해서 영국군은 2,000명이 사망하는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는데 소식이 전해진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을 영국군과 미군이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1812년의 영국 캐나다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뭐 좋게 말하면 서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맨날 이 정수리가 근질근질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저쪽 서부로 이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전쟁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 1812년 캐나다와의 전쟁은 그냥 은근슬쩍 좀 넘어가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캐나다 사람이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의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이 1812년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많이 가르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두 나라는 이렇게 전쟁을 19세기에 치르고 그 이후에 20세기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뭐 그다음에 21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아프간 이런 데까지 항상 함께하는 또 둘도 없는 아주 끈끈한 또 우방 국가가 됐던 거죠. 영원한 뭐 적도 친구도 없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과연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좋지 않은데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미국 캐나다 관계가 좀 냉랭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난 김에 1812년 미국 캐나다 전쟁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뭐 재밌게 본 전쟁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한번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